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뭐 도보 행진 투쟁도 하고 네. 또 오늘은 보니까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야외에서 네. 저렇게 열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뭐 국회 의사당 안에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가피하죠. 불가피하지만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저앉았던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 이른바 장애 투쟁을 당대표가 직접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매우 잘한 일이다.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 예.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투쟁이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필리버스터가 악법들을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는 없어요. 뭐 그거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의 투쟁은 이제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이 국민의힘을 길거리로 내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투쟁하는 것인데, 청와대 앞에서 오늘 긴급 의총을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일 그 거리 투쟁을 할 때도 청와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저 종북주사파들이 강행하고 있는 그 사법 3악법. 예. 이것이 이제 국회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정이 이재명이가 그것을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 공포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11시부터 한다. 예, 그거를 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요구를 해야 되니까 청와대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였으면 저런 짓도 안 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습니다만 이재명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이재명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오늘 연설의 결론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이 이재명과 종북주사파 개딸 정권을 향해서 레드카드 거부권을 행동으로 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사님, 우리 87년 그 민주화 운동 네.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국민들 투쟁, 이런 우리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야당이 아스팔트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가급적이면, 정치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폭력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야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게 되면, 그러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거리로 내쫓긴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약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장은 맞는데 힘은 약한 야당이 국회에서 견디지 못해서 거리로 나오면 국민이 함께 해주는 거죠. 예. 그것이 87년 민주화 운동의 그 핵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이고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6.3 지방선거에 국민의 그 선거혁명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은 자기들이 뭐 사건까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에 이어서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게 지금 국민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지그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80년 가까운 이 건국 이후의 헌정사에서 보면 늘 결정적인 시기에 국민이 일어나서 질서를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은 성남 국민, 성남 민심과 직접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와중에 6.3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치러진다.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성남 민심이 국민의힘 승리라고 하는 표시를 할 것인데요.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복주사파 정권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렇게 폭정을 계속한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적 항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6.3 선거 이후 상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뭐 조금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 이 성난 민심이 6.3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80년대 가령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돌아가 보면 가령 뭐 호헌 철폐라든지 네.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넥타이 부대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랬죠. 이 뜻을 이렇게 모아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네.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우파 애국 국민도 많지만 거의 관성적으로 민주당이나 좌파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제법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넥타이를 맨 이른바, 정치적으로는 좀 부동층, 예.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그 역사적 대타협을 이끌어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역사적 대타협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6.29 선언이라고 하는 예, 것을 예. 만들어냈고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역사적 대타협에 당시 야당 중에서도 김영삼 총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대중이는 당시에 뭐 국내에도 없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쫓아간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적 민주화를 우리가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 대타협과 점진적 평화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집권 세력 내에서 온건파 또는 집권 세력 내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대타협 쪽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야당이 호응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복주사파 정권 내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고 있는데 예, 예. 이게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강경파와 더 강경파가 싸우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느 쪽이든 더 강경하게 포갑적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정복주사파 정권과는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87년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나 야당의 김영삼 총재나 다 자유민주주의자였어요.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서로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예.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타협이 가능했는데 예. 지금 이재명 정복주사파 세력은 이념적으로 종북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리 자유파는 자유민주주의자잖아요. 예. 이게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이재명 정복주사파 정권은 자기들이 아무리 몰려도 정치적으로 몰리게 돼도 자유파를 괴멸시켜야 될 세력이라고 적대적으로 볼 겁니다. 그게 이해찬이가 죽기 전까지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치적 대타협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87년 민주화운동 때보다도 더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야당 세력이 일단은 어떤 대타협이 좀 불가능하게 보인다 또는 예. 대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면 네. 야당이 똘똘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야죠. 그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떤 자세로 이런 난국을 임해야 됩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닥치고 단결이죠. 아니 하나가 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뭐 굉장히 다양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윤 어게인, 온리 윤을 외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선거 해봤자 소용없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예. 뭐 수많은 악법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도록 사법부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서로 각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이윤호갱 외치는 분들이 부정선거 원천 그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또 이재명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분들이 윤핵에는 안 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함께 갑니다. 다만 각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집회를 할 때 여러 구호를 외치지만 그 중에서 핵심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목소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예. 그런데 이게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장을 끝까지 하다 보면 이제 중구난방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를테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원천 차단 없이 선거 해봤자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그럼 그 주장의 논리적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거하지 말자가 되는 선거 보이콧이죠. 그분들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이 부정선거 그 관련해서 토론을 보고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이 간의 토론을 보고 예, 예. 그리고 이영돈 PD 뭐 김명 회장 또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을 보고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받아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TF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그게 예. 받아들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걸 백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고 선거 차라리 하지 말자라고 가면 거기까지 똑같이 주장하고 가다가도 마지막에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선거는 다가오는데 선거 하지 말자는 주장과 선거 그래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엇갈리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사전투표에 대해서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주장과 사전투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막 맞서고 있을 때 예, 예.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밖에 없잖아요. 예, 예. 자,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단일 대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3월 3일 국회 규탄대회에서 예. 뭐 별로 길지 않은 이 연설에서 3번, 4번 강조한 것이 한 목소리입니다.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 여러 목소리가 중구난방식으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되면 안 된다.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예.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로 하나로 돼야 되냐? 이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목소리는 선거를 치를 주체의 목소리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주체. 그렇습니다. 정당이죠. 그게 그건. 정당 아닙니까? 예. 자유파 사당도 정당이니까 예. 다 나름 생각이 있지만 자유파 사당보다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선거 주체잖아요. 예. 그거는 자유파 사당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유파 사당도 연대투쟁도 하고 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 중심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6.3 지방선거까지는 예. 국민의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유파 사당 대표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당도 그런데 다른 여러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은 선거의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선거 캠페인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투표의 주체는 될 수 그리고 있겠지만. 투표의 주체로서 더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게끔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선거 전략을 짜고 후보를 공천하고 그리고 지원 유세를 하고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선거의 주체는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일수록 당 지도부, 당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수천 명이 출전을 하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출전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표박가리를 아무리 잘 해도 당대표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당 지도부의 일원인 누군가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걸로 뭉텅뭉텅 표가 날아가는 게 정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는 당대표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거를 이끌어가고 지원 유세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도 당대표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당대표라는 자리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후보들이나 자유파 국민들이 누군가가 지원 유세를 왔을 때, 야, 그 사람 왔대. 나 좀 보러 가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서너 손가락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뭐 국민의힘에 수많은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심을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전한다면 예. 이렇습니다. 뭐 그게 부산이건 대구건 저 충청남도 보령이건 아니면 충북 음성이건 간에, 야, 어이 저 우리 후보 지원 유세하러 장동혁이 내려왔대. 그러면 보러 가지 않겠어요? 보러 가죠. 장동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정리되죠. 네, 그 지역 후보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장동혁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야, 뭐 자갈치 시장에 김민수가 왔대. 예. 아니, 그러면 김민수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충청도 음성에 나경원이 지원 유세하러 내려왔대. 나경원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경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왔을 때 보러 갈 정도의 정치인은 서너 손가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꾸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 지방선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당대표가 홍준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는 자기가 당대표니까 당연히 후보 공천한 다음에 지원 유세를 하겠다고 막 지원 유세 일정을 쫙 짰어요. 전국 투어. 그런데 후보들이, 우리 지역구는 괜찮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예. 바쁘실 텐데 뭐 여기까지 안 예. 오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부득부득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왜 그렇죠? 그 유권자들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오면 사람들이 모여있다가도 홍준표 얼굴 보고 짜증이 나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하. 홍준표가 지원 유세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하. 야. 그래서 홍준표가 전국 지원 유세 계획 짰다가 다 그거 중간에 포기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꼭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는 지원 유세에 나섰을 때 그래도 후보보다 한 명이라도 더 그 지원 유세하는 정치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저 서너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와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리더십, 장동혁이 만들어낸 이 장동혁 이미지, 장동혁의 그 아주 소탈하면서도 굉장히 절절하게 진심 있게 뭔가를 하는 그 태도,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장동혁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허. 특히 충청권에서는 예. 야, 오랜만에 대권 주자 나왔다. 지금 뭐 충청도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조사하면 장동혁이 1등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충청도민들 중에 장동혁 대통령 한번 만들자는 생각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충청도민들은 장동혁이 대전에 왔다, 뭐 천안에 왔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력. 또는 충청도민들이 어디 충청도에만 모여 삽니까? 서울에는 안 살아요? 인천에는 안 살아요? 많이 인천에는 있어요. 수도권에 많아요. 호남 출향인들보다 충청 출향인이 훨씬 더 많이 살잖아요. 예, 예. 그 인천에 장동혁이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인천에 살고 있는 고향이 충청도인 사람들, 충청 출향인들은 야, 장동혁 왔대. 이거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 이렇게 모이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박사님, 한국 정치의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서가 네.
자기 고향에 대한 애틋한 사랑, 뭐 이런 지역 정서가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기반이 확실한 사람이 그동안 쭉 대통령을 해왔던 거예요. 아, 지역 그렇군요. 기반이 확실한 그렇군요. 사람. 예. 그 이제 유일한 예외가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하.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 고향은 충청도지만 본인은 서울 사람이잖아요. 예. 그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팔도의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나 서울 기반이야. 이거를 내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서울 기반은 없죠. 네. 예. 저 시골 산골이라도 저 섬이라도 예? 나는 경남이에요. 나는 경북이에요. 뭐 하다못해 김대중이 나는 호남이요. 이런 정도가 돼야 지역 기반이 비로소 있는 것이거든. 예. 그런 점에서 충청 대망로는 김종필 총재 이후 장동혁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렇네요. 충남 보령이니까 그죠? 예. 보령 서천 예. 그쪽이. 그래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는 수천 명의 후보자들이 뛰는 선거지만 이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한 사람이다. 그게 장동혁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지금 갖추고 있다. 그러니 장동혁 스타 마케팅을 해서 이번 6.3 선거를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스타 이렇게 마케팅.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스타 마케팅을 하려면은 스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스타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죠? 뭐 우리 축구로 보면 손흥민이라든지 네. 뭐 야구로 보면은 이런 박찬호라든지 이게 이제 스타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뭐 미스트롯이 아주 대표적인 예, 건데 예. 처음부터 이 사람 무조건 1등이 하는 사람이 쭉 올라가서 1등 되면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 탄생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고된 스타 탄생이라는 건 없어요. 예. 근데 신데렐라처럼 돼야 되는 거야. 예. 처음에는 뭐 별로 눈에도 띄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기세 좋게 올라가서 마침내 막 역전승을 하더라. 이러면 이 자체가 드라마 아니에요. 스타는 드라마 속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냥 평지에서 불쑥 나 스타야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드라마를 하나 썼어요. 예. 무명에서 1.5선밖에 안 되는. 예.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보면 당시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절반도 안 나오는 사람이 불과 한 달 만에 이걸 쭉 올라가서 역전을 시키잖아요. 예. 그 대역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당대회 당일까지도 거의 모든 이 족보 언론들, 기성 언론들이 다 김문수가 된다고 다 그렇게 막 예측 보도도 내고 했던 그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장동혁 대표가 탄생하잖아요. 예. 이 과정이 드라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탄생한 스타입니다.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그리고 이 장동혁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대표로서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동안 쭉 해왔어요. 예. 24시간 필리버스터. 예. 그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록이죠. 예. 앞으로도 깨지지 않아요. 법을 고치기 전에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내 종결되게 돼 있으니까. 예. 이 기록은 못 깹니다. 못 깨죠. 예. 또 8시간, 8일간의 단식 투쟁. 이거 정말 쉽지 않은 투쟁을 장동혁 대표가 진심 단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당내에 수많은 기회주의 기득권 중진 의원들, 뭐 한동훈 똘마니들의 온갖 방해 책동을 다 물리치고 한동훈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 편 한 편이 다 드라마 같은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여러 번의 드라마를 통해서 스타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스타성을 잘 마케팅하면 된다. 이를테면 좌파들이 장동혁을 흔들고 공격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프레임에 딱 가뒀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미담이었다. 예, 이런 게 스타성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는 당 대표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타성을 어떻게 이 선거 전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을 결집시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부선 라인의 판세가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 오세훈은 거의 뭐 이 민심과 아주 괴리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고, 또 부산은 혼전인 것 같고, 뭐 충청권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주 충청도민들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주는 것 같은데, 이 경부선 라인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선 부산은 저나 우리 이영풍 회장이나 다 부산이 고향이고 컸잖아요. 거기서. 예, 예. 예, 부산 분들의 기질을 잘 아실 건데 예. 제가 지난번 총선입니다. 한동훈이가 완전히 말아먹었던 2024년 총선. 예. 그때 부산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막 집중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진짜 제가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부산 현장을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해봤더니 예. 18개 선거구잖아요. 10개가 비관적인 거예요. 아, 그때 그랬죠. 예, 지금 그 선거에서 이겨서 배치단 사람들 많은데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큰일 났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예, 일주일 전에.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2, 3일 전에 주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다시 부산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불과 한 4일 차이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서 그때 내려가니까 저를 만나는 부산 시민들이 고 박사 부산 걱정돼서 내려온 건 아는데 부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짜 어려운 수도권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후보들을 알려달라 이러시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산이 야 이대로는 안 되지. 야 이렇게 해서 부산을 어떻게 좌파들한테 다 넘겨줘.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집하는데 3, 4일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재수 하나 남기고서 다 우리가 이겼잖아요. 역전. 예. 그 전까지는 저게 전재수뿐만 아니라 서너 자리가 민주당 거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런. 그걸 우리가 다 탈환했잖아요. 예, 예. 부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낙동강 벨트가 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뭐 부산 지방선거가 어렵다느니 뭐 전재수가 나와서 뭐 힘들다느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족보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예. 그거 다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은 걱정도 안 합니다. 부산은 걱정도 안 합니다. 충청권인데 예. 경부선 타고 오려면 대구 경북은 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충청권인데 충청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정혁 대망론이 바닥에서 또 분지가 꽤 됐어요. 예. 벌써 한 서너 달 전부터 장정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충청 분들이 늦게 뜨거워지잖아. 예. 군부를 많이 떼시죠. 그다음에 뜨거워져도 지 혼자 뜨겁잖아. 예. 이걸 부산 분 같으면 내가 좀 이만큼 달아올랐다 그러면 답답해서라도 그냥 못 있어요. 막 다니면서 떠들어. 야 장동혁이야 장동혁이야. 부산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끈하죠. 예. 충청 분들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도 가만히 있어. 예. 근데 자기들끼리 눈빛을 보면 쟤도 이만큼 뜨거워졌구나는 게 서로 다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충청권은 장동혁 바람이 제대로 세게 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후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충청민들이 야 이거 장동혁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6.3 선거에서 이겨야 된대. 안 그러면 저 쫓겨난대. 네, 그럼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나면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예. 저는 뭐 서울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분석해 드릴 수가 있지만 이번 이 지방선거는 투표율 많이 높아봤자 55%. 이거는 좌파들도 조직된 좌파들, 개딸 중심, 종북 주사파 중심의 조직된 좌파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거고 예. 우리는 지난 10년간 거리에서 투쟁했던 자유파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당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젊은 층이에요. 1, 2, 30 세대. 예. 넌 지방선거는 선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렇죠. 원래 뭐 투표율이 많이 지방선거 날 공휴일이잖아요. 예. 그때 여행 계획 짠다니까 1, 2, 30 세대는. 근데 지금 이 1, 2, 30 세대가 벼르고 있잖아요. 예. 1, 2, 30 세대가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 이번에 혼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방선거는 고정지지층 간의 대결이었는데 여기에 사실 1, 2, 30 세대는 어느 쪽도 고정지지층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세대인데 예. 이 세대가 강력한 우파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이 어느 때보다도 투표장에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젊은 층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수도권이고 서울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서울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누굴 후보로 내도 이긴다. 단 오세훈이를 내면 알기 쉽게진다. 이미 본인도 뭐 나올 생각이 별로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세훈이는 이미 4번씩이나 서울시장을 한 데다가 지금 저 구청장 경력밖에 없는 정모식이라는 데한테 너무 차이가 크게 나가지고 이걸 내면 너무 알기 쉽게지는 거예요. 아무런 매력이 없고 메리트가 없어요. 이 유권자들을 1230 세대를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아무런 그 힘이 없다고요. 그 과정에서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조금 뭔가 이 흥행을 시키는 좀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저는 그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장이 하는 일이 뭐 별거 아니에요. 예. 도전해 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 도전하면은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특히 1230 세대 또는 정치 신인들은 상대적으로 정치판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불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높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이거를 어쨌든 진입장벽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임명돼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신인들이 이번에 이 흐름을 타고 대거 지방선거에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은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 아무도 지금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치열하고 박진감 있는 경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이 스포츠 한일 축구 경기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 서울시장 경선에 관중이 돼서 한편으로 응원하고 한편으로 지지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 열기가 그대로 투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은 이미 뭐 다 결정됐다 그러고 막 발표를 했었던데 단수 공천. 뭐 강원도는 누구다 뭐 인천은 누구다 막 이러는데 그거 전략적으로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떡하니 정해놓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공격받을 일만 남잖아요. 그렇죠. 또 그 내부에서도 뭐 그리고 경선 해보자고 한 사람은 좀 불만이 있을 텐데. 당연하죠. 그리고 선거 때 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이벤트가 경선이거든요. 컨벤션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찍어 누르는 거죠, 지금. 강원도도 경선 안 해, 뭐 인천도 경선 안 해, 막 경선 안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아주 멍청한 전략을 저들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혹시 이재명이가 점찍은 자가 경선에서 떨어질까봐 그 가능성이 미리 높죠. 막 싹을 자르려고 그냥 단수공천을 주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뭐 그것들은 저들 사정이고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강원도 무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발표는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 뭐 쟤네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반면에 우리 자유파는 전 지역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선도 안 거치고 이미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후보한테 대한 관심보다 누가 될지 모르는 박진감 있는 경선을 통해서 마침내 누군가가 후보가 됐을 때 그 후보에 대한 관심 어느 쪽이 더 뜨겁겠습니까?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뉴스가 당연하죠. 되죠. 그래서 전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자기들 죽을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럼 우리 이란 이야기 조금 그러시죠. 예. 해보실까요? 지금 보니까 확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루드 반군도 들어간다고 하고 네. 또 주한미군에 있는 중요한 미사일 자산을 또 차출해 간다고 네. 하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원래 이 어느 나라나 결론 또는 컨틴저시를 하나만 갖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거칠게 얘기하면 예. 하나는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핵 위협을 제거하고 그 핵 위협을 직접 촉발시킨 하메네이와 수뇌부를 제거한다. 제가- 그리고 손 뗀다. 예.
이런 전략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다 성공했잖아요. 그건 이미 다 성공했어요. 예. 만약에 목표가 그랬다면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이란하고 전쟁하면 안 돼요. 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넘어서 호메네이가 10년, 그리고 그 후계자인 하메네이가 37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47년간 21세기에서는 유례가 없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신정 독재 철권 독재 정치가 실시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신정 철권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체제로 레짐을 바꾸겠다. 정치 체제를 바꾸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사실 이 신정 독재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신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가치의 문제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핵심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예.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또 예. 하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이란의 신정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의 자유를 압살하는 체제입니다. 완전히 탄압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에 비춰볼 때 이 신정 독재 체제를 그냥 놔두고 예. 하메네이만 제거하고 핵 시설만 제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신정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점령이 불가피하죠. 그냥 공중전 갖고 주요 시설만 공습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점령해야 돼요. 점령하고 임시정부를 세워서 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이 신정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데까지는 이 개입과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쪽으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미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쿠르드 반군을 먼저 투입한 것은 예. 사전 어떤 그런 정지 작업이 필요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헤그세스 장관이나 또는 미 합참의장이 한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인데요. 뭐라 그랬냐? 조만간 이란의 영공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얘기. 방공망이 완전히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이 발작적으로 이 반격을 가하고 있는 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이게 전투 개시 첫날에 비해서 70%, 80%가 줄었다. 예. 그러니까 바닥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헤그세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히 무장 해제된 이란 영공에 우리의 B1, B2 뭐 이런 폭격기들이 가서 주요 시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할 거다. 그리고 합참의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작전의 공간을 넓힐 거다 이랬어요. 이 작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상군 투입이지. 점령이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예 지상군이 투입돼서 이란 전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체제 전환, 신정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데까지 관리해 들어가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헤그세스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지상군 투입할 거냐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것은 정책 결정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트럼프가 결심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앞두고 쿠르드 반군이 먼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을 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늘 국내 여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의 사상자가 한두 명이 나면 오히려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이 폭발해서 어디 감히 우리를 하고 더 강한 공격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사상자가 늘어나면 야 우리가 왜 쓸데없이 그런 데 가서 어딘지도 모르는 데 가서 왜 우리 애들을 죽이냐 이렇게 해서 반전 여론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 미 국민의 그 성향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점령하되 미군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안 그래도 이란하고 그동안 수없이 싸워왔던 수십 년간 크루드 반군을 투입해서 먼저 이 혁명수비대의 주요 전력을 타격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이게 주한미군 지상군 투입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중동 사태는 끝났다. 지상군 투입과 레짐 체인지까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신정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레짐 체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상군 투입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인다. 그래서 사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전황은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장기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유가 원활하게 수급되고 정상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이 직선 거리가 33km인데요. 네. 이 원유 운반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유 운반선은 그 기름을 다시는 밑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헐수가 거의 15에서 한 18m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육지 대 육지로는 좌초되는 그렇죠. 좌초되죠. 33km지만 배가 갈 수 있는 수로는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한민국과 관련돼 있는 선박들이 28척이 지금 못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선원들도 한 180여 명 안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인근에 그 청해부대가 지금 그 기동 중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미 행정부가 그 유조선 호위 임무를 미군이 하겠다고 지금 발표는 했는데 한국 너희들도 좀 참여해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참여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잖아요. 아니 한국으로 올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이 사태 때문에 수십 대가 지금 수십 척이 발을 묶여 있다. 그거 호위해서 통과해야죠. 그거 하려고 군 평소에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못하면 정권도 아니지. 근데 지금 주한미군의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뭐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그건 지금 이제 방공망 미사일이고요. 그쪽 또 공격형으로는 에이트컴스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걸 빼가면 무기만 가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운용 전력이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죠. 한 500에서 1000명이. 아니 그냥 이게 사드가 굉장히 정밀한 그 방공 체계 아닙니까? 한 단위가 조 단위인데 이게 레이더랑 다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거 사드만 달랑 보내면 거기서 어떻게 가동합니까?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 요것을 관리하기 위한 요원, 전문 요원들만 주한미군하고 카투사 포함해서 한 400여 명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 400여 명은 그 기계와 함께 가야 그게 기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그 참여연대가 어제 참여연대 건물에서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한국군이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한국 유조선과 한국인 선원들을 그 미군이 지켜줘야 되나? 그럼 한국군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좌파들은 참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러면서 한국 사람과 한국 배를 미군이 지켜줘야 되나? 이 뭐 그자들이나 또 좌파들이나 뭐 최근에 미국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던 조혁당이나 다 비슷비슷한 떨거지들인데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는 북한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일제 공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됐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들어왔잖아요. 왜 남의 나라 전쟁하냐고 반대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에 혈맹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맹관계라고 하는 게 피를 나는 동맹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1950년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젊은 전 세계의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와서 미군만 36,000여 명이 죽었잖아요. 수많은 이 젊은 정말 생명들이 이 땅에서 쓰러져 갔는데
그게 혈맹이에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같이 싸웠잖아요. 예, 그게 혈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중동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이니까 뭐 거기에 우리가 뭐 요청도 없는데 불쑥 우리 군도 보내겠다 이럴 이유는 없지만 예. 그러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그쪽으로 갈 때 그 무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요원이 가는 건 불가피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렇죠. 그냥 M16 뭐 소총 한 트럭 보내고서 니것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총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런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 일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보세요. 그 이란이 이제 발작적으로 주변에 미사일과 드론을 쏴서 그 그냥 뭐 주변 국가들이 12개의 나라에 그냥 예.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지금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이재명 정권이 뭐 전세기도 보낸다 뭐한다 하지만 그걸로 제한적이잖아요. 그럴 때 다른 나라가 함께 도움을 주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 피신할 때 일본인들을 우리 비행기에 태워서 그렇죠. 데리고 왔잖아요. 그 일본이 태웠죠. 고맙다고 인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일본이 또 우리나라 교민들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대고 동맹이지. 예. 근데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반미했던 이자들의 그 관성적인 그 태도가 미국 테러다. 이게 이재명의 3.1운동 기념사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요. 힘에 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 말은 표현은 완곡하게 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한미동맹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좌파들이 그동안 70여 년 동안 주장해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주장을 지금 국면에서도 여과 없이 해내고 있는 거죠. 이게 경제 문제는 빵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고 버티는, 뭐,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란 전쟁이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곧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반대로 가면 사실은 중국이 지금 양회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중국 공산당 제일 큰 행사인데 이 양회에서도 미국을 비난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미국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란 사태 와중에 중국이 그렇게 입장 표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공까지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중국까지 시진핑까지 트럼프한테 납작 엎드렸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이란 공격을 테러리스트라고 공격하는 좌파들이 준동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몇 기도 안 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혈맹 국가인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저기서 우리한테 핵 위협을 제거하고 신정 체제를 붕괴시켜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공격을 테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 안 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더 심각하게 의심하게 될 거예요. 지금 관세 부상도 아직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 문재인 종북수사 정권 때도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이를테면 하노이 노딜 차라리 배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났다고 파토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문재인한테는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겁이 나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저 북쪽에다가 뭘 갖다 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의심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종북수사파 정권한테 문재인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협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어제 국회에서 구윤철이가 경제 기재부 장관이죠. 이자가 그 박성훈이의 질문에 답변을 했잖아요. 아니 왜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가 안 되냐? 너네가 안 하는 거냐? 이재명 정권이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이러면 실토하잖아요. 네, 안 들어준 거죠. 네, 실토하잖아요. MB 때는 그게 이 됐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건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상징적으로 무지무지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이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닥치면은 미국이 도와준다. 이런 약속을 국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 약속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이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이른바 반미로 불릴 수밖에 없는 또 예. 미국으로부터는 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언행을 계속하면 그러면 그 대가를 정말 혹독하게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어요. 참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사님과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상황까지 한번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담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 박사님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대자유총을 결성했습니다. 근데 이 대자유총을 결성하기 전까지는 사실 대자유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자유총을 결성해놓고 나니까 이거 진짜 잘했다 싶어요. 당장 3월 3일 국민의힘의 가도행진도 대자유총이 공동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대자유총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 좋은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단일화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대자유총 소속 자유파 유튜브들이 모두 함께 이원 생중계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더 힘이 되고 둘보다는 셋이 더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대자유총 또 꼭 대자유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수백여 명이 지금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자유총을 막상 결성해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다시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강용석 예. 대자유총 수석 부회장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저녁 7시, 9시 그 서울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토론 이거 여러분들이 좀 꼭 생방으로 좀 사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박사님. 네. 좋은 홍보 멘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대자유총 주최의 좋은 교육감 후보들 토론회까지 홍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10명이 같이 힘을 모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영국TV도 저녁 7시 강용석 KNL 스튜디오에서 방송되는 그 토론의 장면을 이원 생중계로 받아서 2시간 동안 방송을 해드리고 끝나면 제가 또 끝나는 대로 영국TV 밤 우잘사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토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